한양 북촌 어느 기와집, 그곳에 정인댁이라 불리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더이다. 나이는 30을 조금 넘었을 뿐이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난 뒤로는 상단을 물려받아 꾸려가며 지내고 있었느니라. 그녀의 본명은 정순이었으나 시집와서는 줄곧 정인댁으로 불렸다. 남편 김찬봉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정인댁은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비단과 옥 장사를 더욱 번창시켜 북촌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로 소문이 났더이다. 아침 해가 동쪽 산봉우리를 넘어오는 시각, 정인댁은 언제나처럼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니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들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어이구, 이 낙엽들이 하루도 쉴 날이 없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쓸고 있는데 마구간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곽장쇠야, 또 어디가 아프다고 하느냐? 정인댁이 마당을 쓸다 말고 마구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60이 넘은 부머슴 곽장쇠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곽장쇠는 정인댁의 남편 생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늙은 머슴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들어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날이 많았다. 아이고 마님, 이 늙은이가 쓸모없어져서 참으로 죄송하옵니다. 어젯밤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겠사옵니다. 곽장쇠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아프게 되었느냐? 어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그만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사옵니다. 정인댁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쉬거라. 내 나이에 그런 무거운 것을 들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일꾼을 들이는 것이 좋겠구나. 마님, 정말 죄송하옵니다.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마님께서 새로운 걱정을 하시게 되다니. 무슨 소리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히 쉬면서 마당이나 쓸고 가벼운 일만 하거라. 곽장쇠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정인댁의 따뜻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맙사옵니다, 마님. 마님의 은혜를 이 늙은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정인댁은 곽장쇠를 부축해 안채 온돌방으로 옮겨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꾼을 구하러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봐야겠구나. 하지만 마침 그때 대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인댁이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똑. 누구시오? 정인댁이 문을 열어보니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사내 하나가 서 있지 않겠는가.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특히 눈빛이 맑고 정직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실례하옵니다. 지나가다가 이 댁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사온데 혹시 저 같은 자라도 쓰실 수 있겠사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다. 말투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 어디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듯했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런 소식을 들었느냐? 멀리 경상도에서 왔사옵니다. 길에서 만난 아전이 이 댁에서 부지런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하더이다. 이름은 창복이라고 하옵니다. 정인댁은 창복이를 위아래로 자세히 훑어보았다. 키는 8자는 좋게 넘어 보이고 어깨는 넓적하며 팔다리도 길고 탄탄해 보였다. 손을 보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어 일을 많이 해본 듯했고
전체적인 인상이 성실하고 우직해 보였다. 일은 잘하느냐? 어떤 일을 해봤느냐? 예, 마님. 농사는 물론이고 나르는 일, 짓는 일,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사옵니다. 경상도에서는 큰 상단에서 물건을 나르고 관리하는 일을 했었사옵니다. 창보기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거짓말하는 기색도 없어 보이고 눈빛도 맑았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혼자서 이렇게 먼 길을 온 까닭이 무엇이냐? 창보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작년 큰 병이 돌아서 그래서 혼자 떠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정인댁의 마음이 측은해졌다. 자신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처지라 그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렇구나. 참 안 됐구나. 괜찮사옵니다, 마님. 이미 받아들인 일이라. 창복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정인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며칠 일해보거라. 성실하게만 한다면 계속 두겠노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당장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창복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고맙사옵니다,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큰 은혜랄 것도 없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뿐이니까. 곽장쇠, 이리 나와서 새로운 일꾼을 맞이하거라. 곽장쇠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창복이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참 든든해 보이는 젊은이로구먼. 고맙습니다, 마님. 이제 이 늙은이가 좀 쉴 수 있겠구려. 곽장쇠 창복이에게 일하는 방법과 이 집 규칙을 가르쳐 주거라. 그리고 마구간 옆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알겠사옵니다, 마님. 이렇게 해서 창복이는 정인댁의 집 머슴이 되었더이다. 창복이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일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무거운 쌀가마니나 옥상자들도 혼자서 척척 나르니 곽장쇠가 혀를 내둘렀다. 아이고, 저 젊은이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둘이 들어야 하는 것을 혼자서 들고 다니니. 정인댁도 창복이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시키는 일은 빠뜨림 없이 해냈고 게으름을 피우는 법도 없었다. 무엇보다 정직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창복이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상단일에도 손을 댔다. 정인댁이 옥을 골라내고 값을 매기는 일을 도왔고 손님들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고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다. 창보가 내가 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과찬이옵니다, 마님. 이 모든 것이 마님의 은혜입니다. 창복이는 언제나 겸손하고 정중했다. 하지만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인댁은 그럴 때마다 창복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나고 무더운 여름날이었더이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날씨가 찜통같이 더워져서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어있기 바빴다. 정인댁은 안채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여러 손님들이 찾아와 옥을 사갔고 돈벌이가 제법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에휴,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당에서 찰방찰방 물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뭐하는 소리인가? 정인댁이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창복이가 우물가에서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우물물을 머리 위로 끼얹고 있지 않겠는가. 아이고 저런. 정인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창복이의 등과 어깨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찬물이 흘러내리며 탄탄한 근육의 굴곡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넓은 어깨에서 시작해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마치 조각상 같았고 물방울들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찔했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정인댁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남편이 죽고 난 뒤로 몇 년을 혼자 살아오며 깊이 묻어둔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더이다. 창복이는 물을 여러 번 끼얹고 나서 저고리를 다시 걸쳤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우물가를 깨끗이 정리하고는 다른 일을 하러 갔다. 정인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채질을 해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다. 정인댁, 정신 차려라. 너는 과부의 몸이거늘 이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스스로를 다그쳐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창복이의 근육진 등허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고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정인댁은 자꾸만 창복이의 모습에 눈길이 갔다. 일하는 모습을 보면 든든해 보이고 무거운 것을 나를 때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말을 할 때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감기고 웃을 때는 하얀 이가 드러나는 것이 멋져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창복이가 늦게까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인댁이 차 한 잔을 들고 나갔다. 창복아,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이것이나 마시거라. 고맙사옵니다, 마님. 창복이가 차를 받아 마셨다. 목이 말랐던지 단숨에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기특하고 안쓰러웠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괜찮사옵니다, 마님. 이 정도는 그래도 조심해야지. 몸이 자본 아니냐. 정인댁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창복이가 고개를 들어 정인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정인댁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마님, 그렇게 챙겨주시니 고맙사옵니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 집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정인댁 스스로도 놀랐다. 언제부터 창복이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날 밤 정인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창복이의 눈빛이 떠올랐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이런 마음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도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나는 과부의 몸인데,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창복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정인댁은 일찍 일어나 창복이를 위해 특별히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다. 흰쌀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창복아, 아침 드시거라.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죄송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일하는데 잘 먹어야지. 창복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인댁은 흐뭇해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창복이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인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앞으로도 맛있게 해주마. 고맙사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흘렀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더이다.
어느 날 오후 정인댁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창복이가 다가왔다. 마님 실례되지 않는다면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마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정인댁의 손이 멈췄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외롭다니? 혼자 지내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 해서요. 정인댁이 바늘을 내려놓고 창복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외롭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저도 외롭습니다. 창복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렇겠구나. 혼자 먼 길을 와서.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정인댁의 가슴이 뛰었다. 창복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내가 와서 집이 훨씬 활기차진 것 같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이었다. 정인댁의 마음은 점점 더 창복이에게 기울어져 갔고 창복이 역시 정인댁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랐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연히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서로 움찔하며 얼굴을 붉혔고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정인댁이 혼자 술을 마시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복이가 생각났다. 요즘 들어 남편보다도 창복이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미 기운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술이 돌아서인지 용기가 생긴 정인댁이 창복이를 불러 앉혔다. 창복아, 이리 와서 앉거라. 마님, 제가 어찌 감히. 괜찮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창복이가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라앉았다. 정인댁이 술잔을 하나 더 꺼내어 술을 따라 주었다. 마님, 오늘만은 마님 머슴하지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하자. 정인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창복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았다. 마님께서 왜 갑자기.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일찍 남편을 여의었다.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기만 하다. 정인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너도 가족을 잃었으니 알겠구나. 술이 몇 잔 오가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달빛이 마루 위로 은은하게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복아, 내가 혼자 사는 게 벌써 몇 년인지 아느냐? 예, 3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줄 몰랐구나.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사람이 그리워지더라. 정인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창복이가 술잔을 놓고 정인댁을 바라보았다. 마님, 나도 여자란 말이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고. 정인댁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복이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마님, 저도 마님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생각이 나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창복이의 솔직한 고백에 정인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이냐? 예, 마님. 거짓말 안 합니다. 정인댁이 창복이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둘 사이의 거리가 한 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창복아,
마님. 정인댁이 떨리는 손으로 창복이의 손을 잡았다. 창복이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확실하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너를 좋아하는 마음. 정인댁의 고백에 창복이의 눈빛이 더욱 진해졌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정인댁의 얼굴에 달빛이 비치고 창복이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창복아, 마님. 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잠시 후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정인댁이 창복이의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정인댁의 방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하나로 녹아들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날 밤은 뜨겁고 달아올랐더이다. 정인댁과 창복이는 서로의 품에서 오랜 외로움을 달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춤을 추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오갔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이튿날 아침 정인댁과 창복이는 서로 어색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흘렀고 둘 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더이다. 마님, 어젯밤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창복아. 나도 내 마음에 솔직했을 뿐이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정인댁이 창복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신분의 차이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확실했다. 그 이후로 며칠간 두 사람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다. 남들 앞에서는 예전과 같이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연인처럼 다정했다.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잠깐의 스킨십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정인댁은 안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여러 상인들이 찾아와 좋은 값에 옥을 사갔고 수입이 제법 되었다. 창복이는 곽장새와 함께 마구간에서 쉬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라. 빨리 문 열어라. 거친 목소리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정인댁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이 밤중에 누가 이렇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누구냐? 정인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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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결국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한 사내들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야! 정인댁이 비명을 질렀다. 사내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다. 누구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정인댁을 밀쳤다. 정인댁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도둑이구나. 도둑. 정인댁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정인댁이 보관하고 있던 옷과 재물들을 훔치기 시작했다. 안 돼. 그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닥쳐. 한마디 더 하면 죽는다.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다. 정인댁은 무서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옥이 보관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고 귀중한 것들만 골라서 훔쳐갔다. 마치 미리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다. 여기 있던 비단도 모두 가져가라. 이 금비녀도 갓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챙겨라. 정인댁의 평생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남편이 힘들게 모은 것들, 자신이 상단을 운영하며 쌓은 것들이 모두 도둑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두어라.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정인댁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시끄러워. 가진 것 많으면 좀 나눠 써야지. 사내 하나가 정인댁을 발로 찼다. 정인댁이 바닥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마구간에서 창보기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인댁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창보기가 강도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겠는가. 야, 창보기.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강도 우두머리가 창보기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다. 형님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보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갈등이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미리 알아봐 준 곳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정인댁은 그 대화를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창보기가 이들과 한패라는 말인가? 미리 집안 사정을 알아봐 줬다는 말인가? 창보가 이게 무슨? 정인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함께 사랑을 나눈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강도와 한패라니. 창보기가 뒤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괴로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마님,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빨리 끝내자. 너무 오래 있으면 관아에서 올 수도 있어. 강도 우두머리가 재촉했다. 창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인댁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슴을 찢는 듯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나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알아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강도들은 집안의 귀중한 것들을 거의 다 훔쳐갔다. 옥, 비단,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쌀까지 가져갔다. 정인댁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자, 이제 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지? 혹시 관아에 신고하면? 걱정 마. 증거도 없고 누가 믿겠어. 강도들이 비웃으며 떠나려 했다. 정인댁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창보가. 정인댁이 마지막으로 창보기를 불렀다. 창보기가 고개를 돌렸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창보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 강도들이 떠나고 난 뒤 정인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어수선해진 집안을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옥을 보관하던 상자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비단들도 사라졌다. 심지어 생활에 필요한 쌀과 돈까지 모두 없어졌다. 곽장쇠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이 소란이. 곽장쇠는 어수선해진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둑이 들었다. 이런, 그럼 창보기는 어디에?
바로 그때 창복이가 다가왔다. 정인댁이 그를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까이 오지 마라. 마님,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냐? 이미 다 봤다. 정인댁이 소리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곽장쇠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창복이가 강도들과 한패였어. 뭐라고요? 곽장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복이를 바라보았다. 마님,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인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닙니다, 마님. 그게 아니라.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다. 강도들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 중 일부가 창복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복이, 이 자식, 어디 있어?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다. 찾아서 죽여버려. 칼을 든 강도 서넛이 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창복이를 찾아서였다. 창복이, 나와. 창복이가 정인댁 앞으로 나섰다. 마님, 어서 피하십시오. 뭐, 지금까지 마님이라고? 강도 하나가 비웃었다. 역시 이 자식이 배신했구나. 여자에게 빠져서 우리를 팔아먹으려 했어. 죽여버려. 강도들이 칼을 빼들고 창복이에게 달려들었다. 창복이는 맨손으로 그들과 맞섰다. 마님, 어서 피하십시오. 창복이가 몸으로 정인댁을 가리며 강도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고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창,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창복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으아! 창복이가 칼에 찔렸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창복아! 정인댁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창복이가 자신을 지키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마님, 어서 피하세요. 창복이가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강도들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곤봉과 칼날이 그의 몸을 덮쳤다. 이놈아, 배신자, 여자 때문에 우리를 팔아먹으려 했지. 창복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제 됐다. 가자. 강도들은 창복이를 반죽음 상태로 만들고 떠났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창복이의 피가 땅에 흩어져 있었다. 정인댁은 복잡한 마음으로 쓰러진 창복이를 바라보았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다. 곽장쇠, 창복이를 안으로 옮기거라. 마님, 하지만 이자가 강도와 한패라고. 그래도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정인댁과 곽장쇠가 창복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옮겼다. 상처가 너무 심했다. 옆구리의 칼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나고 있었고 머리와 팔, 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정인댁은 복잡한 마음으로 창복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깨끗한 천으로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달여서 상처에 발라주었다. 밤새도록 간병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손은 저절로 그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다. 창복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창복이가 깨어났다. 마님, 깨어났구나. 정인댁의 목소리는 차갑고 쓸쓸했다. 창복이가 몸을 일으키려다가 고통스러워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 상처가 다시 벌어진다. 마님, 왜 저를 돌봐주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정인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님, 제가 설명은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강도들과 한패인 것도 날 속인 것도 다 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창복이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쳤다. 마님, 정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됐다. 정인댁이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이미 목숨은 구해줬으니 더 할 말은 없다. 마님, 상처가 나으면 떠나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창복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인댁의 마음이 이미 단단히 닫혀버린 것 같았다. 사흘을 더 간병한 끝에 창복이의 상처는 어느 정도 나았다.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떠날 수 있겠느냐? 마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된다. 정인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사옵니다. 창복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걸음걸이가 불편했다. 마님, 언젠가는 제가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창복이가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섰다. 정인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전 재산을 잃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다. 창복이가 떠나고 난 뒤 정인댁은 집에 혼자 앉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이제 먹을 것도 살 곳도 마땅치 않았다. 곧 집마저 빼앗길 판이었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곽장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정인댁은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정인댁은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 집마저 채권자들에게 빼앗겨 거리로 내몰렸다. 북촌의 화려한 기와집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고 정인댁은 입던 옷 한 벌과 약간의 동전만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더이다.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예전에는 비단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던 정인댁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곽장쇠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정인댁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 정인댁은 낡은 담벼락 밑에서 비를 피하며 울고 있었다. 화려했던 옷은 이제 낡고 더러워졌고 고운 피부는 거칠어졌다. 손톱도 깨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었다. 아, 정말 이게 내 운명인가.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님. 정인댁이 고개를 들어보니 창복이가 서 있었다. 창복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왜 여기에? 마님께서 이런 신세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비웃으러 왔느냐? 정인댁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창복이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다. 마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되돌려드리겠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에 연루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모두 되찾아드리겠사옵니다. 창복이의 눈에는 진실한 간절함이 있었다. 정인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왜 너를 다시 믿어야 하느냐?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으라는 거냐? 믿지 마십시오. 다만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그래서 우선 비를 피할 곳부터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도. 정인댁은 갈등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또다시 속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이 비를 맞고 있다가는 정말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다. 좋다 하지만 다시 속인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창복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사옵니다, 마님. 절대 후회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창복이는 정인댁을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초가로 데려갔다. 성박 외진 곳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이었다. 기와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좀 쉬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사옵니다. 창복이가 나간 사이 정인댁은 초가 안을 둘러보았다. 정말 초라한 곳이었다. 이부자리도 낡고 가구라고 해봐야 낡은 상 하나와 실엉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따뜻했고 비를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예전 같으면 이런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이곳조차 고마웠다. 한참 후 창복이가 돌아왔다. 따뜻한 죽과 나물 반찬을 가져왔다.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정인댁은 며칠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고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보가, 예, 마님. 내가 정말 강도였다면 왜 나를 지키려 했느냐? 그때 다 죽을 뻔했잖느냐? 창복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강도들과? 그건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 쉬세요. 정인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말 피곤했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초라한 초가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금의 위로를 얻었더이다. 마님,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다. 이불을 더 덮으세요. 창복이가 자신의 이불을 정인댁에게 덮어주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정인댁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것일까? 창복이의 행동을 보니 의심스러웠다. 진짜 강도라면 이렇게 자신을 챙길 이유가 없었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창복아, 예. 내일은 정말 모든 걸 말해줄 거지? 예, 마님. 약속드립니다. 정인댁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적어도 하룻밤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초가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창복이가 정인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초가 앞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님,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래라. 정인댁이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사옵니다. 그럼 뭐였단 말이냐? 저는 좌포도청에서 일하는 관리였사옵니다. 정인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좌포도청? 그럼 관리라는 말이냐? 예. 정확히는 금호랑이라는 직책이었사옵니다. 금호랑은 좌포도청에서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 주로 잠입수사나 비밀수사를 맡았다. 그럼 왜 강도들과? 한양 일대에서 부자들을 털어가는 강도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정보도 정확했습니다. 배후에 큰 인물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를 잠입시킨 것이었습니다. 창보기가 계속 설명했다. 저는 강도들 사이에 잠입해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보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정말 임무의 일환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마님 댁을 다음 목표로 정했다고 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거든요. 정인 댁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창보기가 급히 손을 저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나보니 마님이 얼마나 선량하고 외로운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창보기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마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그럼 그날 밤은 제가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님을 다치게 하지는 않으려고. 정인댁이 복잡한 표정으로 창보기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왜 그들과 친한 척 했던 것이냐? 제가 정체를 들키면 더 위험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공격한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창보기가 정말 강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배우는 누구냐? 주진사입니다. 정인댁이 깜짝 놀랐다. 주진사는 명문가 출신으로 평소 정인댁과도 거래를 하던 인물이었다.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진사가?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주진사는 겉으로는 선량한 양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전역의 부자들을 털어 재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창보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것이냐?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돈으로 관직을 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정인댁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 신뢰했던 사람이 이런 일의 배우였다니. 그럼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창보기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주진사의 저택에는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님의 것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서 훔쳐온 재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걸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창보기의 계획은 대담했다. 주진사의 창고를 습격해서 재물을 되찾고 동시에 그의 죄상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 혼자서 어떻게 해?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좌포도청에서 이미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일거에 체포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정체가 발각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창보기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마님께서 피해를 당했듯이 조선 전역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정인댁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주진사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주진사가 정기적으로 강도들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정인댁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잃었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정말 가능할까? 각오는 했습니다. 마님께 진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날 밤 창복이는 혼자 주진사의 저택 근처로 향했다. 먼저 정찰을 하기 위해서였다.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들을 피해 창고 위치를 확인했다. 주진사의 저택은 규모가 컸다. 본체 외에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비밀 창고였다. 창고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들이 서 있었다. 역시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창복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정인댁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보물들이 쌓여 있었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각종 옷과 비단, 그리고 곡식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선량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로구나. 창복이는 분노를 참으며 정인댁의 물건들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인댁의 옥상자와 비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너무 양이 많고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옥들만 가져가기로 했다. 작지만 값나가는 것들로 선별해서 품에 숨겼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경비가 돌아온 것이다. 창복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다. 침입자다. 잡아라. 도둑이야. 주진사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창복이는 담을 넘어 도망쳤다. 뒤에서 추격이 이어졌다. 저놈을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창복이는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몸에는 옥들이 들어있어서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추격을 따돌리고 초가로 돌아왔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착했는데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는 상처가 났다. 창복아. 정인댁이 상처투성이가 된 창복이를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다쳐서. 마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창복이가 품에서 옥들을 꺼냈다. 정인댁이 잃었던 그 옥들이었다. 정인댁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정말로 되찾아왔구나. 아직 일부입니다. 나머지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정인댁은 이제 창복이를 완전히 믿을 수 있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온 것을 보니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무엇을 미안해 하십니까? 너를 의심한 것, 믿지 못한 것. 창복이가 정인댁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믿는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렸고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복이가 재물 일부를 되찾아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주진사를 완전히 쓰러뜨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재산을 되찾아야 했다. 마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주진사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창복이와 정인댁은 계획을 세웠다. 한양 곳곳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주진사의 강도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먼저 정인댁이 직접 나서서 북촌 일대의 상인들을 만났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 이야기가 통했다. 정인댁, 그런 일이 있었나? 내 집도 털렸는데 그게 주진사 짓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당한 것도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주진사의 강도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창복이는 좌포도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방에도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주진사의 악행이 미친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인댁의 초가 앞에 모여들었다. 우리 가게를 털어간 것도 주진사 짓이었소? 내 농사짓는 미천을 빼앗긴 것도 그자 때문이었구먼. 그놈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굶주렸다. 그놈을 잡아야겠소.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모든 사람들이 주진사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할 미천을 빼앗겼다. 심지어 먹을 쌀까지 털린 사람도 있었다. 정인댁이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주진사 같은 악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소.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소. 창복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주진사는 이틀 후 밤에 강도들과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는 훔친 재물들을 나누는 장부와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복이는 좌포도청과 연락을 취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좌포도청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현장에서 잡는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틀 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수백 명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주진사의 저택을 포위했다. 정인댁과 창복이가 앞장섰다. 멀리서 좌포도청의 관리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진사, 나와라. 정인댁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저지른 죄를 벌받을 때가 왔다. 주진사의 저택 안이 술렁거렸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뭔 소리요? 이게 무슨 짓이오? 주진사가 부랴부랴 나왔다.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무슨 짓이냐고?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되갚아주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직도 발뺌하느냐? 창복이가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다. 내가 강도들과 짜고 조선 전역의 백성들을 털어온 증거들이.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그놈이 원흉이었구먼. 나쁜 놈. 벌을 받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장부, 편지,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 좋다, 내가 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다. 주진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더 큰 인물들이 뒤에 있었어. 나는 그저 실무를 담당한 것뿐이야. 하지만 백성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변명은 그만.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 바로 그때 좌포도청의 관리들이 나타났다. 주진사, 너를 체포한다. 죄명은 강도질 교사, 재물 탈취, 그리고 백성 기만 등이다. 주진사가 포박당했다. 그의 부하들과 강도들도 모두 잡혔다. 이제 훔친 재물들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창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보물들이 쌓여 있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을 찾아갔다. 아, 내 옥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 비단도 있어. 이 쌀은 우리가 빼앗긴 거야.
모든 사람이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 정인댁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옷, 비단, 그리고 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창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되찾았구나. 다행입니다, 마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네, 끝났습니다. 주진사는 유배를 가게 될 것이고, 강도들도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 정의가 승리했고, 선량한 백성들이 승리한 날이었다. 정인댁과 창복이는 되찾은 북촌 저택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다. 창보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마님의 용기와 모든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인댁이 창복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로 믿어도 되는 것이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지? 마님, 평생 곁에 있겠사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창복이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인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창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도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시련과 오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것이었다. 바깥에서는 축제의 소리가 들려왔다. 백성들이 정의가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밤늦게까지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인댁과 창복이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마님, 왜,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인댁이 창복이를 더욱 꽉 안았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창보가 오늘 밤은, 예, 마님? 오늘 밤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는 밤이다. 창복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인댁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마님, 정말로. 그래.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 어떤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순수한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은 전보다 더욱 뜨겁고 달아올랐더이다. 정인댁과 창복이는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뤘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다. 촛불의 그림자가 벽에 춤추며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오갔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창보가, 예, 마님.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할 거지? 물론입니다. 평생 마님만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창복이가 정인댁의 손에 입맞춤했다. 이미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댁과 창복이의 기구한 인연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더이다. 악한 주진사는 유배형에 처해져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의 부하들과 강도들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선량한 백성들은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았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느니라. 그 후로 정인댁과 창복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함께 상단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창복이는 좌포도청을 그만두고 정인댁의 남편이 되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잊지 않고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쌀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정인댁은 창복이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의 선량한 성품을 닮아 착하게 자랐다. 창복이는 평생 정인댁만을 사랑했고 정인댁도 창복이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진짜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라고 감탄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랑,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모범이었다. 정인댁이 70이 되던 해 병석에 누워 창복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창복아, 내 평생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님. 마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정인댁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창복이도 얼마 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고 무덤 앞에는 늘 꽃이 끊이지 않았다. 이야말로 참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